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하루라도 전쟁, 분쟁이 없는 날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포탄이 터지고 총성이 빗발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언론인들, 종군 기자, 분쟁 지역 전문 PD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분쟁 지역 전문 PD, 벌써 20년 넘게 분쟁 지역 포탄 터지는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김영미 PD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국내 유일 그랬는데 맞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른 나라는 되게 많으세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취재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 또 각 나라마다 새로운 시각들도 많고 그래서 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범주로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종군 기자, 종군 언론인, 분쟁 지역 언론인 이런 분들의 이 그룹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현장이든지 일이 생기면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연락처를 또 주고받지 모이죠. 않아도 예. 거기서 만나고 서로 얼굴 알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때로는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분이에요. 잘 못 보죠. 왜냐하면 분쟁 지역 취재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가슴을 열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예. 국내에서는 쉽게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에 가려고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정보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취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현장에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럼 대체로 그나마 좀 선진국 언론인들이 많이 가겠네요. 분쟁 지역에 보면. 선진국은 2차 대전 때부터 시스템이 있어서 네. 아무리 그 위험해도 가려고 하는 언론인들이 많고 있고. 또 비용이나 또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취재를 하는 것 같고 저도 항상 부럽습니다. 그렇죠. 대형 언론사에서 장기간 투자해서 소중한 하나의 기사라도 소중한 하나의 다큐멘터리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나라들은. 그게 100년 가까이 되는 100년 가까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같이 모여서 종군 취재하고 또 베트남전이라든지 그 위에 걸프전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이 계보가 있는데 그쪽을 다니시는 분들은 평생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네. 한 나라에서 평생 취재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또 저도 많이 현장에서 배울 점도 많고 예. 취재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거를 책으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김영민 PD는 국내 유일의 분쟁 지역 전문 PD이면서 어딘가 지금 소속 언론사가 없죠? 일단 소속이 없는 거는 분쟁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뭐 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현장하고 또 이
데스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도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프리랜서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리랜서가 훨씬 더 취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언론사에 소속되면 취재가 더 어렵고 더 위험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터키 시리아 국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은 그냥 철조망 있는 데잖아요. 근데 사실 터키 시리아 국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땅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거기 드론이나 이런 걸로 좀 촬영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적인 생각은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드론 날리면 바로 전투기 뜨고 폭격 대상이 되거든요. 전자파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다. 그런 그림을.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요? 아니 현장에서 드론 띄우면은 폭격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지시를 해요? 그런 언론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위험해지고. 종군 취재하면서 연출되는 장면을 찍는 황색 언론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연출 장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을 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배경음악식으로 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더 센 그림 그리고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고자 하다가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사람들과 만나고 취재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나눌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허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아니죠. 시간이 돈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언론사 소속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또 현지 체류하는 기간도 길어야 된다고 아까 하셨고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다 어디서 또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한국에 있을 때 최대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방송사 아르바이트도 하고 혼자 벌어서? 네.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돈 벌러?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재비를 마련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취재하거나 조금 더 많은 날을 취재하거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서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이 그러니까 프로듀서시니까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기사도 쓰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하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현장에 가서 다큐가 됐건 아니면 현장에서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거 됐건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투자한 만큼의 회수는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돈의 가치로 생각했을 땐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겪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전해드리는 것.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서 내면 공감을 하실 거고 공감을 했을 때 그 현장과 국민들이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곧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만든 후에 떼돈 돈벌이가 돼서도 아니고 그죠? 순전히 자기가 자기 돈 마련해서 자기 비용으로 취재해서 그 취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지도 못한 채 저널리스트로 우리 국민들에게 참상의 현장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까?
네, 그렇게 허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가치로 저는 생각을 글쎄요.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곧 우리 그 조직, 그러니까 집단, 우리나라의 힘이 되기 때문에 예. 정보란 누구든지 알고 그걸 나쁜 건 피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몰라요. 지금 벌써 20년 넘으셨다고? 은퇴할 때까지만 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이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 60세 넘어서 뭐 70, 80까지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제가 현장에서 체력이 많이 네. 필요한 직업이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또 생각이 바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몇 살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만 60세까지만 하고 그때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 절반 이상 해외에 계셨던 거죠, 거의? 한 8개월? 8개월. 네. 3분의 2가량은? 네네. 혼자 다니세요? 처음에는 혼자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의 스태프들 중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맨도 현지에 있고 또 통역이라든지 또 가이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국내에서 그런 팀을 짜서 같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위험도 그렇고 비용도 더 들겠네요. 비용도 감당이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지의 인력들을 좀 키우려고 예, 노력을 예, 했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도 놔두고 다닐 만큼 현지 인력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저하고 신뢰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혼자 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네트워킹이 이제 쫙 돼 있는 거네요. 그죠? 20년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 같은 데는 이제 아버지랑 일하다가 아들한테. 아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하고 일했던 것들을 같이 일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아주 꼬마 아기 때 이렇게 찍었는데 벌써 시집장가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인생사를 같이 겪는 거죠.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 인생의 시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사진 공부를 좀 했었어서 사진 공부. 네, 동티모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동티모르. 동티모르에서 처음엔 사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6mm 카메라 이런 게 홈비디오처럼 막 초창기에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하나 들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상의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것을 공중파에 방송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중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건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종군 취재만 한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다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사실 종군 취재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공개 방송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훨씬 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종군만 이렇게 취재만 했으면 방송의 메커니즘에 좀 이해를 못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방송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기사보다는 방송 다큐가 훨씬 좀 공유의 폭이 넓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리모컨만 그렇죠. 들고 틀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방송 다큐를 더 소통의 공간으로 삼고 그럼요. 있고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현장에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정보긴 하지만 누구나 다 문턱이 없이 볼 수 있었으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TV 방송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도 더 크죠. 어찌 보면. 사회적 파급력이 크면 클수록 사실 더 부담이 돼요. 그리고 더 취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특종을 만나면 오히려 저는 더 머리 아파지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예, 그 주변 취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종이 오는 게 사실 무섭고 사실 특종 안 해도 괜찮고 또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접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것도 취재 규모가 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더 부담이 많습니다. 동티모르는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근데 거기가 내전 중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동티모르가 이제 독립을 하는 투표를 하고 있었고 그때쯤 됐을 때 서티모르와 동티모르 내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불 지르고 사람들 도망가고 그런 줄 모르고 가셨던 거예요?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지. 내란 찍으러 간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예. 근데 가봤더니 내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운명이네요, 운명.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운명적으로 만난 내란 현장이 너무 많은 것 글쎄, 같아요. 그냥 사진 찍으러 갔더니 내란이 있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덜컥 다큐멘터리 방송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제목이 뭐였죠? 동티모르의? 동티모르 푸른 전사.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 팔린트리라는 그 동티모르의 그 게릴라가 있었어요. 그 게릴라하고 또 당시에 우리 이제 한국군이 또 파병을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군하고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만들었던 방송이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나름 시도는 좋았는데 기술이 딸렸습니다. 당시에는. 또 이제 그게 최초 다큐가 된 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잠깐 방송국 생활을 하셨죠, 소속돼서. 그때는 그냥 계약직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몇 년 정도였습니까? 그 2000년도니까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1년 한 반 정도? 얼마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그때는 꼭 분쟁 지역만 아니라 다양한 취재와 다큐 뭐 이런 거 작업을 하셨다는 거고, 그죠? 그때 이제 제가 아침 방송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 방송 하다가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모든 걸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그때 마침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당시 전쟁을 미국이 하는 이유가 여성의 해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현실이길래 여성의 해방이 전쟁의 주제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직접 보고 싶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던 거죠.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 사진 찍으러 동티모르 갔을 때는 못 모르고 간 거고 아프가니스탄부터는 이제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 동티모르 갔을 때보다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가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까 그렇겠죠. 이제 무서워졌는데 다행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아프간 여성들. 그들 눈에는 제가 개화기 때 신여성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사실 여성들끼리 있으면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얘기를 못 해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다른 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머리 좋고 명석한 여성들도 많았는데 탈레반 시절에 집안에 갇혀서 그런 자신의 재능도 모르고 살았던 여성들이 많았는데 저랑 만나면서 그게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저의 취재 섭외는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례가 좀 필요하고 어떤 걸 좀 취재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부르카 쓰고 밖에 나가갖고 알아서 섭외해 와요. 알아서 해오시고 뭐 그래서 이제 취재가 잘 됐었어요. 그 취재가 잘 될수록 더
마음의 짐이 생기는 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여자들인데, 그동안 어떻게 답답해서 갇혀 살았지라는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꼭 이분들의 노력에 좀 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큐멘터리가 뭔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나 혼자, PD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 대상,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예. 대한 신뢰, 그리고 예. 휴머니즘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가니까 겁이 더 났다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고 나니 이제 겁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밤에 잠잘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래서 되게 일기를 꼼꼼하게 썼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계속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거예요? 일단 지뢰도 너무 많았고요. 지뢰? 아이고. 전투도 있었지만은 일단 지뢰가 겁났고 또 뭐 무장 강도 뭐 이런 게 되게 겁났었죠. 그리고 폭격도 겁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내 운이 닿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비행기 타고 나갈 때마다 마지막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많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착륙하는 그 순간에 혼자 박수 쳐요. 이렇게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이제 내릴 때 사람들이 박수 치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소심하게 박수 쳐요.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어쩌다가 길 이렇게 갈 때마다 오히려 분쟁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될 때도 또 있고. 근데 그게 다 사람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늘만 최선을 다해 살아요. 네, 네. 내일은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만약에 운이 오늘까지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까지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